미국의 쌍둥이 적자,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여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금융시장도 알고 미국의 정부나 의회도 다 아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무디스가 미국을 신용 강등한 이후에 상세하게 자료를 냈는데요. 그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강등 이유고요. 이거는 AAA 국가는 아니고 AA 국가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미국 여론이 동의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미국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지난번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미국채 매각이고요. 일본의 그 재무상이 미국채 매각을 합상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중국과 미국의 국채 매각은 좀 서로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미국채를 줄여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치 않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그 미국채 보유 규모는 상당히 외환보유고에서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되게 그 1위를 오랫동안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이 1위 자리를 밀려줬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영국에 이어서 3위로 줄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줄여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사건으로 두고 보면 첫째는 플라자 합의입니다. 과거 1985년에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소위 엔화 가치를 크게 높이도록 했던 그때의 플라자 합의 같은 상황을 겪지 않겠다라는 걸 중국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스위프트에서 배제됐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스위프트에서 배제했던 러시아 같은 상황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강하게 중국 지도부라고할까 금융 쪽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 어떤 시기, 특히 여기서 좀 되게 가정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미 여러 군데서 이미 나온 거긴 하지만 미국의 정부기관이나 군 쪽에서는 시진핑이 이제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부분에서 군대의 태세를 완비하라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과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서방이 금융 제재를 하는 것을 가장 우려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융 제재를 하게 되면 스위프트 결제를 안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은 CIPS 같은 국경화 결제망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대체 수단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지금 현재 중국 규모의 무역 거래와 자본 거래를 소화한다는 건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관계, 또 미국의 금융 제재나 이것에서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너무나 미일 동맹의 강력한 동맹 속에서요. 거의 항상 국제 어떤 기구나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똑같은 목소리를 냈고요. 지난번 트럼프를 찾아갔던 그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사실은 딴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미 반도체에서 사실 경쟁력이 없어서 다 한국이나 대만으로 왔는데 다시 미국이 조율을 해서 대만 TSMC와 일본, 미국이 합쳐서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1년 반인가요? 2년도 안 돼서 짓고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보듯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커스라고 하는데도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지역안보협의체인 사자안보대와 쿼드의 핵심으로 또 일본이 참여되어 있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한국과 일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갓도 재무상이 얘기한 미국채 매각을 카드로 쓸 수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해프닝으로 한번 말해본 것에 불과하다. 실행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냥 말로 끝날 그럴 사안이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다뤄지고 여러 자료라든가 또는 뉴스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디스가 미국을 신용 강등한 이후에 별다른 시장에 큰 영향이 없고 물론 그 이후에 조금 흔들리긴 했었는데요. 미국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S&P나 피치가 이미 AAA에서 AA로 내린 지가 돼 있기 때문에요. 무디스 자체도 2023년에 AAA에서 그 등급 내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미 등급 내 강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번에 무디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저는 무디스가 신용 강등을 하면서 배경 설명한 게 상세하게 자료를 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강등 이유고요. 또 하나는 미국 부채 규모가 워낙 크고 이자 부담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이 계속 논적인 좀 쌓여가기 때문에 이거는 AAA 국가는 아니고 AA 국가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AAA 국가는 한 10여 개국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AA라고 할지라도 신용 등급은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디스가 그 자료에서 AA 안정적이라는 등급을 주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 비중이 여전히 25% 내고 실리콘밸리 비롯한 그 혁신 역량과 기업가 정신이 강하고 기축동화도 탄탄하다. 정책과 제도, 또 법치, 또 글로벌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이 강력하다는 점에 있어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은 여전히 강력하게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강한 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참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요. 사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여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금융시장도 알고 미국의 정부나 행정부나 의회도 다 아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채 한도 때문에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셧다운을 하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부채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 큰 위기가 닥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규모고요. 작년에만 해도 우리 한국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라고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강한 성장을 유지해왔고요. 또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얘기하는 그 7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나라의 각 한 나라, 한 종목, 한 회사마다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더 많을 정도로 어쨌든 플랫폼이나 빅테크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M7에 대해서는 MS 공화국이다, 구글 공화국이다, 메타 공화국이다. 사실은 지금 국경 없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한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실시간을 얘기했지만 지금 순식간에 전 세계가 정보와 유통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미국의 어떤 빅테크 또는 플랫폼이 전 세계를 장악해 왔고요. 그 중에 그것의 핵심이 저는 미국 예외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다 해서 미국이 망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또 미국이 또 대단히 예를 들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크게 사람을 줄였다가 다시 또 좋아지면 받기도 하는 여러 가지 노동 유연성도 대단히 잘 돼 있고 또 계속 해외에서 트럼프 들어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R&D 역량이나 전 세계의 중요한 이공계 또는 인문계 관련 중요한 전열은 거의 대부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어떤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나 기업의 연구소들의 어떤 연구 역량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부채만을 놓고 미국이 위기다, 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가 가장 경계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높은 관세율을 했다가 발을 뺀 것도 결국은 시장의 움직임, 특히 자본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은 미국민들의 자산 구성의 한 40% 가까이가 주식 등 금융자산입니다. 401k나 이런 것들 또는 무슨 여러 가지 펀드나 이런 것으로 미국의 개인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부를 이렇게 축적하거나 또는 불리는 이게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또 하락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미국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또 내년이면은 아시는 것처럼 2년마다 미국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전 세계 다른 나라를 상대로 지금 관세 폭탄을 하고 우리도 높은 관세를 지금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내 트럼프에 대한 여론은 지지율은 40%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높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임기 초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미국 우선주의, 마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 여론이 동의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미국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길게 봐서 트럼프도 시장과 여론에 이게 상대로 장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 3기 들어서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됐고요. 그 사이 중국의 성장은 사실 중앙 집중, 중앙이 결정하면 지방은 따른다. 또 거기에다가 정책의 일관성,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 고도 성장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 3기 들어서는 상당히 경직적이 됐고요. 권위주의가 훨씬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국과 대결 속에서 아마 중국에서도 트럼프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시진핑 인기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진핑 역시 젊은 층이든 자국민들을 상대로 중화주의와인가 자국 우선주의를 되게 내세우면서 지금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길게 봐서는 시진핑이든 또는 트럼프든 일정 부분에서 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전을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보면 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일 거고요. 저는 정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미 사실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강력하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맞대결하고 있고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책을 그렇게 다뤘기 때문에 특히 금융 패권을 향한 어떤 양국 간의 대결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실물이 미국의 60, 70% 서전에 따라갔는데 위안화의 어떤 글로벌 위상은 거의 10분의 1,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물에 걸맞는 위안화 패권을 찾겠다라는 어떤 그 강력한 의지는 지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글로벌 이 판도를 봤을 때, 특히 미중 대결 구도를 봤을 때 트럼프는 세 판 짜기, 판을 흔들어서 세 판을 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시진핑은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정상회담이나 어떤 발언할 자리에 갔을 때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다자주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 직후에 아시는 것처럼 WHO를 탈퇴했고 파리협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상호주의를 얘기합니다. WTO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실은 식물 상태라고 할까요? 사실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WTO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또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서 시장경제로 끌어들인 것도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WTO를 지금 미국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앞으로 트럼프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걸 봤을 때 시진핑과 그 트럼프가 그 제조업 살리기 이를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러스트벨트라든가 지지층을 겨냥해서 공약 상하기도 하고 당연히 추진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미 떠난 제조업을 다시 불러와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불러들이고 있는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업종들은 미래 산업들 또는 첨단 산업이라고 할까요? 반도체라든가 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그 사이에 금융자본주의라고 할 정도로 월가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하면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제조업을 되살려서 어떻게 보면 서로 균형이 맞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 공급망 위기에서 맞았던 것처럼 그걸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겠죠. 또 하나는 중국을 상대로 중국에 맞서는 중국 못지않은 어떤 제조업 공급망 그걸 확보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습니다만은 협력회사라든가 또는 미국 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장을 추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오를 거고요. 관세를 올리면 또 한 가지 물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에 진출한 제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 또는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앞으로 미국의 정책의 워낙 변화도 심하고 또 하나 미국 내에 어떤 수요를 창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저는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는 시각이 각자의 다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사드 사태 얼마 후에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정말 그때 만난
그 중국의 이제 어떤 전문가 분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 큰 일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거는 벌써 오래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사드 사태는 너무너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고 그게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사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가 심지어 일부에서는 아주 진짜 부정적인 측면이 엄청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그건 많은 부분이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남중국해라든가 또는 최근에 어떤 인도와 분쟁이라는 것들 봤을 때도 국경 분쟁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과거 달리 훨씬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국과 되게 분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G2라는 G2 국가로서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강대국으로 이미 올라섰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어떤 미래 전략, 특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리고 있는 금융 패권 전략이 뭘까? 그것을 이완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국제금융 체제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 금융 패권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주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대해서만 좀 아는 라는 거를 이제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미중 관계에 어느 편을 설 거냐라는 어느 쪽이 진짜 아주 세게 얘기하면 표현한다 그러면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쪽을 떠나서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